네, 정치부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자, 선거 운동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장당 이제 13일? 13일 남았습니다. 네, 13일 정도의 기간인데 왜 13일입니까? 14일입니다. 원래 공식 선거 운동 두 주? 기간이 예. 2주인데 왜 하루 두 오늘 주만 지났잖아요. 운동하게 해줘요? 공직선거운동은 일인데 그 투표하는 수요일은 선거운동 못하니까 따지면 13일. 네. 근데 왜 굳이 13일 동안? 그게요. 13일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알죠. 아는데 그 13일 동안에 네. 앞으로 4년의 뭐 지역사회, 국가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그 국민의 대표를 뽑는데 14일만으로 어떻게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으며 또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지. 너무 짧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자체를 없애야죠. 전 세계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란 게 정해져 있는 나라가 제가 과문한 탓인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년 내에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예.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요. 스피커 2주 동안 넘어가면요. 아니지. 거꾸로지. 힘듭니다. 예. 1년 내내 선거운동 하게 하면 오히려 스피커 안 2주 쓰나요? 동안 그 생나리를 칠 이유가 없죠. 그러네, 그렇긴 하죠. 그러네. 예. 평소에 검증 다 되는데 뭘 당일에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알아보겠어요. 관심 없지. 저는 그것도 그렇고 선거운동하는 14일 빼고 그 나머지 기간은 내가 마치 국회의원 후보자가 아닌 척하고 다니는 거 그것도 참 위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마음껏 나 다음에 나간다. 다음에 나가고 여러분 날 봐달라. 스스로 검증 대상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 개혁의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이런 허들들을 제거하는 일인데 이건 정말 민의가 모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죠. 뭐 네. 일단 리그에 입성하면 남들이 들어오기 전에 사다리를 채려고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4년 동안 지역구 다니면서 나는 이번만 하고 말듯이 다녀요. 그러면서 선거 때가 되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공천 받으려고 하고 이런 행태가 없어져야 되고 네. 국회의원도 하나의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인도 그렇죠. 직업이에요. 그래서 직업 의식에 추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치할 듯 안 할 듯 하는 아주 순수한 정치인이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정치를 혐오하는 것이 자랑인 양 굴리는 그렇죠. 사람들. 그건 아닙니다. 네. 거의 그러잖아요. 아유, 저는 안 나갑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나오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선거운동 개시일이라서 저희가 뭐 이런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22대 국회 출마 예정자인 우리 황인희 씨 나오셨습니다. 천안. 천안에서 이제 박찬주와 예. 근데 황교안 대표가 22대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걱정이네. 그분이 우셨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제가 그래요. 대항마로 떠올랐어야 되는데 예, 안타깝게 중도 탈락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4년 후에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세상에 예. 모릅니다. 예. 예, 정말 그렇기 때문에 황현희 씨 네. 22대 국회에 안 나간다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아니 저도 저는 말씀드리지만 최민희 의원님의 그 지난주 아주 명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시작하려면 아예 밑바닥부터 해야 된다. 그렇지, 저보다 훑어야 돼. 만약 하게 되면 저는 진짜 시의원부터 나가서 예. 바닥을 다질 겁니다. 예. 멋있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하면 그럴 일 저도 없겠지만 예. 사실은 이제 2012년 시의원이 총선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더니 정말. 밑바닥이 뭔데요? 제가 말하는 밑바닥은 구의원, 정말 그 의원이 있나요? 지역구 바닥을 흐른 거.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시의원이 서울시만 구의원이고 뭐 그렇긴 한데. 경기도는 시의원이. 근데 제가 현희 씨 같은 분 정말 그 시의원 나가시면 네네네. 당선되거든요. 아 돼요? 인지도가 높으니까 무조건 돼. 그래요? 근데 되면 네. 그게 또 일을 하려면 일을 할 게 있고 안 하려면 또 일을 할 게 없게 그렇거든. 네네. 기본 수당이 생긴다 생각하고 그렇군요. 개그맨 활동도 하면서 네네. 강연 다니고 입지를 쌓아가다 보면 천안에서 언제 알아요? 국회의원도 될 수 있을지. 자, 그래요. 황인희 씨. 네, 농담 아니, 전공도 던진 건데. 법전공이시고. 아유, 저는 뭐 사실은 뭐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예, 2012년 지금이 좋아요. 총선을 예. 돌이켜보면서 2012년 총선을 돌이켜보면서 막말 때문에 낙선한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정치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없이 정봉주 대신 나가야 한다 이 일념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진짜 올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핵심적인 페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솔직하게 페인을 인정하는 경우 발전 가능성 아주 무한. 발전해서 다시 출마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기 지금? 6년 뒤에 나 깨달은 겁니다.
내가 왜 떨어졌는가 6년 동안 이 방황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아니 어떻게 열린민주당 얘기 좀 있지 않았나요? 뭐가요? 뭐 열린민주당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열린민주당을 모독하지 마세요. 네. 그 김용민이 왔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변호사 김용민이었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요즘 어떠세요? 당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 보내주고 계시고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아, 이제 중도를 탈환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할지가 지금 이제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네. 수도권 괜찮은데 이제 지방은 사실 아직 분위기가 좀 덜 알려져 있어서 그 어젯밤 12시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선거운동 게시를 당사에서 하고 예, 그 전에 하루 종일 광고 촬영하느라 얼굴에 분칠을 떡칠을 하고 머리까지 그러고 집에 가서 오늘부터 집을 나왔거든요. 짐을 싸서 예. 짐을 다 싸고 2시간 자고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당사에 가서 광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가 5.18 묘역에 가서 예. 첫날 참배 네. 이제 호남에서 5.18 묘역에 참배를 드리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 시작했고요. 목포 내려갔다가 네네. 다른 분들은 지금 전주로 올라가셨는데 네. 저만 KTX 타고 정치 부심의 개근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자세. 올라왔고 예. 11시 40분 차 지금 이제 전주 고속터미널에 가서 전주 내려가는 버스를 타고 또 이제 그럼 다시 또 가셔야 네, 됩니까? 전주 일정에 합류해야 되니까 어이구, 대단하시다. 오로지 정치 부심 하나를 나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거 말고는 선거운동 되는 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얘기하지. 항상 머리가 단정했는데 뒤에 약간 오늘 새가 한 마리. 아, 그렇군요. 예. 약간 좀 아유, 그래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이제 다니고 네, 계시다라는 거 반증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아이고, 지금 또 총선 시즌이 돌아왔는데 네. 뭐 감회가 좀 남다르시죠? 그쵸. 근데 마음이 안 좋은 얘기는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그거는 마음속에 사겨서 내일 아침에 이제 오물로 내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책 어떤 뭐 물어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지 마세요. 예. 자, 의원님. 예. 그나저나 책 제목이 뭐였죠?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아유, 화제 만발입니다. 네, 2주 만에 3세 찍었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대단한데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대박인데요. 요즘 같은 예 불경기에 예. 불경길뿐만 아니라 관심이 온통 선거에 가 있고 맞아요. 책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예, 뿐만 요즘에. 아니라 예. 이제 조국이나 촛불을 조금 이제 좀 멀리하는 분위기여서 저는 낸 건데 어쨌든 그리고 김유진 씨가 저의 공전데 네네. 김성애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아, 네. 왜냐하면 질문하시는 것이 책을 어느 정도는 꼼꼼히 읽은 사람 같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 참 너무 좋은 책이고요. 이거는 3세 충분한 자격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 역사, 언론 민주화의 방향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책 제목 다시 한번.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네, 그렇습니다. ES24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광고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오늘 연어장 준비했어요. 연어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봐요. 예, 연어로 연어도 이제 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신선해요. 자, 얌 테이블에서 만들었는데 야, 얌 테이블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 제가 근데 얌테이블은 정말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 예. 예, 실망이 없었던. 실망이 없었어요. 아, 이게 대박이네요. 실망 없습니다. 예. 야. 자, 이 구매 후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김용민닷컴의 제품은 정말 믿고 구매할 수가 있어서 좋네요. 연어장 2개 샀는데 너무 맛있어서 아무도 안 주고 혼자만 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매 후기입니다. 진짜 맛있다. 유통기한이 짧아서 마구 쟁여둘 수는 없지만 꼭꼭 재구매할 겁니다. 양은 아쉽지만 맛이 너무 좋아서 생각이 납니다. 냄새가 벌써 좋아. 몇 개인데? 네, 봄 가기 전에 먹어야지. 히읗 야, 이건 진짜 좋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의 인기 최고의 연어장이 더욱 저렴해졌습니다. 원래 9,900원에 판매하던 건데 간장 연어장 기준으로 7,900원으로 대폭이나 했습니다. 2,000원이나 깎았어요. 어려운 시기에 싱싱하고 맛있는 얌테이블 연어장 드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정보 연어장 230g 7,900원 양념 연어장도 8,900원 네, 230g.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렇습니다. 와. 이 신생 밥도둑이라고 해도 대박이다. 과언이 아닙니다. 와. 얌테이블 연어장. 부드럽고 아니, 이게 신선한 이럴 수가 연어살에 있나? 달콤 짭조름한
간장 양념과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네, 간장 연어장은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끝내줬는데 매콤달콤한 양념에 깍둑썰기로 두툼한 식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에 대한 호불호가 이제 갈리듯이 연어장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다 좋아하세요. 네, 간장 연어장, 양념 연어장 다 좋아하세요. 자, 전혀 짜거나 맵지 않아서 혼술 안주로도 훌륭한데요. 김용민닷컴에서 얌테이블 최고의 히트 상품 중에 하나인 간장 연어장, 양념 연어장을 본사 판매가보다도 저렴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연어장의 경우 냉동식품이 아니라 주문 후에 조리하는 신선식품입니다. 따라서 주문량이 폭주하면 배송이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연어가 야, 나 안 잡힐래. 도망 다니면은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점 구매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의원님? 제가요 연어에 대해서 할 말 있는 게 네네. 연어를 먹고 1시간이 지나면 예. 다크서클이 옅어져요. 진짜로. 진짜? 네, 진짜로.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네. 그냥 연어가 약간 비립니다. 어떤 것도. 그렇지, 그래서 비디지. 훈제 연어를 사 먹으면 그건 또 약간 그 탄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다크서클을 없애기 위해서 연어를 먹어야 되는데 고민이었는데요. 이거 안 비립니다. 안 비려요. 와. 너무 진짜 부드러워요. 아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데? 네, 와, 너무 이거 맛있어요. 아니 이런 걸 만들 생각 어떻게 했지? 진짜, 아니 이거 훈제 아니야? 얌테이블은 뭐 하는 기업입니까? 이렇게 야 아니 입에서 진짜 대박이네. 와. 아 통영에 있던 로컬 기업이군요. 그러다 이제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맛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 아들이라든가 누가 경영을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진짜 잘하시네. 야. 근데 이 집 것들은 다 보면 간이 자극적이지 않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짜거나 맵거나 달게 하지 않고 재료 맛을 잘 살리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전 연어로 이런 걸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근데 게장이나 예전에 봤던 여기서 나오는 무슨 다른 꼬막이나 이런 것들은 비싸잖아요. 네. 사실 사다 놓고 먹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는 같은 심지어 더 많네. 230g인데 7,900원, 8,900원이니까. 진짜 싸다. 예, 정말 그냥 저렴하죠. 저렴하게 한 끼 막 이렇게 그냥 먹기엔 너무 좋네요. 아니 이 꼬막도 여기에요? 네. 저 얼마 전에 와이프랑 꼬막 밥 비벼가지고 도시락 만들어 와가지고 집 앞에 공터 가가지고 놀이터 같은 데 가가지고 도시락처럼 먹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거 또 대박이 나왔네. 또 와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야, 이건 간장 연어장은 혹시 비린 거 아닌가 했는데 비리기는 그냥 무슨 짜장 맛이 나네.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아니 간장이 뭐가 비결이? 이게 고추장에 이제 연어를 이제 점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연어 살이 물러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탱탱해. 왜냐? 바삭바삭. 금방 만들었으니까. 금방. 아주 좋습니다. 이거 유통기한이 길진 않겠네요. 뭐 이거 뭐 하루면 다 먹으니까 뭐. 근데 이거 딱 먹어보니까 저 간장에다가 바다 넣어갖고 밥에다 비벼갖고 바다 참 정겨운 말이에요. 아, 예. 옛날에는 마가린이었어요. 마가린. 이제 마가린, 예, 마가린 이런 거 하나 넣어서 비벼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맛있겠는데요. 아. 이거 그냥 이 간장만 먹어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간장이랑 이 양념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이 김용민닷컴의 이 식품들은 정말 고질이에요. 질이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스테이크 샀거든요. 뉴욕 스테이크. 근데 그거를 나는 3개 샀는 줄 알았는데 6개인가 8개를 샀더라고요. 어이구, 그래요. 그냥 그게 딱 도착하는 순간 가족들이 고기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었냐. 막 그러더니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퍼하면서 제가 아무도 먹지 마.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들어가니까 고기가 4개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고기 하나를 이제 꺼내서 구워 먹었더니 말할 수 없이 맛있더래요. 그래갖고 하나 먹고 2개 먹고 그러다 4개를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제품이. 와, 그럼 다 먹었어 벌써. 저 다 먹었어요. 어머, 어머. 아, 이거 보세요. 아, 예. 완전 쌀 한 톨도 없습니다. 야 예술이네. 근데 이게
밥이 없이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서 네. 술안주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술안주로도 그렇고 술안주입니다 이거. 예. 아우 제가 요새 제 속을 스스로 달래기 위해서 밖으로는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래갖고 막걸리를 사다 놓고 먹는데 안주를 김치로만 하다 보니 좀 심심해. 그래서- 기가 막히네 이거. 그래서 네. 지난번에 맞네요. 그 네. 제가 게장 또 3개씩 네, 저희가 이거 먹어보고 정말 맛있어서 주문해서 먹는다니까요. 진짜 맛있어서 예. 6개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2개를 제 친구가 몰래 가져갔어. 그래갖고 이제 2개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랑 막걸리를 먹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요 양념 연어장은 그 새싹 있죠? 어린잎 새싹 그거 파는 거 있는데 그거 놓고 이거 위에다 딱 얹어갖고 맞아요. 같이 먹으면 진짜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용민닷컴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김용민닷컴이 업체에다가 막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싸게 달라. 더 싸게 달라. 많이 팔아줄게. 박리담이 하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시니까 네.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저렴한 가격에 또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많이 맛있습니다. 사주시면은 결국 여러분들께 돌아갑니다. 이거 뭐 윤석열이 밥도둑으로 0.7 맛입니다. 진짜. 양 테이블에 압수수색 들어가.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 전우영 교수가요 오늘 MBC 압색 이렇게 어제 만우절에 그걸 딱 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2가지 생각이 교차했죠. 하나는 논란, 다른 하나는 진짜 했다면 이건 너무 머리 생각을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만우절이에요. 만우절 농담으로 논란이 됐던 게 몇 개 있었죠. 예. 근데 코로나가 제일 심했어. 그렇죠. 그분이 좀 장난 심하게 시끌 얘기를 쳐야지. 해가지고, 네. 저기 영웅제중. 그래요. 일본에서도 난리 났더라고요. 네. 그런 식의 농담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작년에 했던 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뭐였어요? 제가 이제 재작년 11월에 네. SBS 라디오를 박차고 나왔잖아요. 예. 4월 2일에 저 어제 SBS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로 하고 오늘부터 SBS 정치쇼 다시 합니다. 그거 근데 무슨 만우절이야. 사기지. 위트가 없잖아. 아니 얼마나 웃겨요. 완전히. 안쓰러운데? 애잔해. 안쓰러워. 예. 저는 그걸 농담으로 활용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양테이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예. 자, 열린민주당. 뭐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뭐 그때 열린민주당 찍겠다. 근데 지난주에 그 열린민주당을 조사하지 않았을 때에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열린민주당 등장으로 빠지고 열린민주당이 그만큼 또 그 프로테이지를 채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지 결코 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확장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 그 답변 좀 해주시죠. 일단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10% 넘게가 유보층이 지금 있어요. 15 정도 잡히는데,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투표하는 사람 중에 그 비례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거의 100% 따라오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빠진 게 아니라 둘 다가 등장하면서 어디로 갈지 갈등하고 있는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등장으로 비단 민주당만 빠진 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빠지고 민생당도 빠지고 심지어 미래통합당도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미래한국당도 빠져서 그런 것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 당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사람이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친조국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히 보수 언론에서 프레임을 치려고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누가 친조국 멤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럼 또 이렇게 뭐 그냥 약간 뭉개. 그럼 내가 한번 꼽아줄게. 뭐 최강욱, 황희석, 김의겸까지 쳐서 김의겸은 왜?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 강제로 쳐서 같이 청와대에 강제로 있었다고? 쳐서. 근데 김의겸도 사실 친조국 인사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럼 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15명은 꺼다놓은 보리자루냐? 그렇지 않거든요. 각자의 색깔이 다 있는 거고
주진영 선생 하나 하는 걸 잘하는 걸 보고 들어온 사람도 있는 거고요. 또 최강욱 후보가 말을 시원하게 하는 것을 보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지금까지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여성 후보 중에 이제 김진호 후보 말고 강민정 후보라고 25년 동안 평교사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평교사를 한 사람이 아니고 전교조를 만들기도 전부터 교사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평소 평교사를 신념으로 가지고 전국 조직을 만들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또 기대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 sek터들이 이념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도 외에도 다른 요인들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자라나는 것이지 저는 그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 얘기는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잘 나가면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열린민주당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국민들이 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해야 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오보방지법, 그 다음에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 사실 모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못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그 얘기를 대신하고 맞아도 우리가 맞고 칭찬 들어도 우리가 칭찬을 듣고 하는 걸 보고 민주당은 이 온도 차이에 따라서 얼만큼 움직일지 포지션을 정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리트머스가 돼서 먼저 두들겨 맞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사이다니까 찍어준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선언적으로 하는 집단으로서의 의미도 현재는 갖고 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로섬 게임으로 볼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요소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열린민주당을 넣지 않았을 때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지지율하고 열린민주당을 넣었을 때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여섯 네네. 개가 쏟아져 나왔는데 최초로 열린민주당을 넣었을 때 프로테이지가 4% 미만으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3월 27일 날 KBS인가요? 뭐 그 조사에서도 4%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올라가는 추세여서 4%에서 8%로 갔다가 11%로 갔다가 14.3으로 갔다 15%까지 네네.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15% 지지율이 나왔을 때 그때 시점에서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9%가 빠집니다. 그런데 그 9%가 어디를 갔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의당이 2.3% 올랐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2.6% 올랐어요. 네. 그리고 3.4%가 어디로 갔냐? 유보로 갔어요. 유보로 가죠. 예. 예, 그리고 0.7%가 남아 있는데 요 0.7%가 국민의당 그리고 요 지지율에선 민생당 등이 조금씩 올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3.4%의 유보층 있잖아요. 이쪽은 더불어시민당의 실수에 반응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2.3% 정도는 이제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회경제개혁 부분, 노동 부분에 대해서 반응한 부분이고 2.6%는 지금 얘기했듯이 열린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그런 화끈한 공약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3.4%는 사실은 다시 더불어시민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많이 떨어졌다. 그 상태면 이게 뭐 이런저런 걱정을 더불어시민당이 할 텐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25%를 유지하고 있다고 제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두 당 합쳐서 아니요. 더불어시민당이 사실상 25%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것이라고요. 요 프로테이지를 볼 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이 대폭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무응답층도 엄청 커요. 예, 합치면 40% 정도의 포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막판에 무응답층을 이렇게 배분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 최대치 정도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들이 10에서 17번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에서 17번까지 가 있는 분들이 당선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선되려면 35%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는 굉장히 황금 분할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각자의 매력을 자랑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열린민주당의 매력이라고 하면 역시나
저는 도끼와 메스라고 생각하는데 도끼와 메스. 예, 우리 최강호 후보는 누구나 생각하듯이 내 손에 도끼 한 자루만 쥐어주면 내가 저 검찰청 정문을 깨고 들어와서 맞박에 그냥 꽂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최강호 후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네, 네. 세게 할 거기에 것이다. 그러니까 예. 거짓말하지 않고 직진하잖아요. 지금 다른 데 인터뷰에서 다 얘기를 하지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장모와 부인 문제가 저렇게 걸려 있으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1호라는 얘기는 진행자가 한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마치 최강호 후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공수처 수사 대상을 만들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근데 또 한편에는 주진영이라는 경제학자의 메스가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콧대를 한 번도 꺾어보지 못했던 이 불안장 같은 기재부. 지금도 이 재난수당 문제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문제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데 결국 핵심은 기재부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재부에게 정교한 메스를 들이댈 사람이 전 주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후보들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에서 본인의 입맛대로 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도 그런 식으로 그 정당이 갖고 있는 후보들의 매력을 보여주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의 그림을 보여주면 전 지지율은 당연히 오르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전체 55%잖아요. 이 시장은 다 찾아와야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어떻게 이게 50원인데 우리끼리 40원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 아직 열려있는 영역이 넓다는 점에서는 저는 지금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일정하게 열린민주당에 대한 견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냥 예, 뭐, 상수로 받아들여야 그럼요.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등의 프로테이지가 지금 1.1, 1.3, 1.8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그냥 허수가 돼서 빠져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 또한 소량 결집해서 2.5, 2.5, 2.5 이렇게 되면 한 석씩 나눠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 47개잖아요. 이거를 3석 빼면 44석으로 시작하게 될 수도 네네네. 있는 거예요. 그 포션이. 그러니까 그 소수 정당들이 가져가는 프로테이지가 2%가 넘냐 안 넘냐가 네. 지금 이제 또 중요한 변수죠. 거기서 한 3석 내지 5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방송을 보신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제 선거 끝나고 니네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지금 가장 그것도 많은 궁금해요. 질문이 맞아요.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 정말 제가 가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모든 정당은 그 당선된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밖에 있는 사람은 황교안도 어떻게든 그 원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이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있지만 어쨌든 정당이 구성되고 후보는 후보지만 당선되는 순간은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열린민주당 저희 후보들이랑 같이 매일 요즘 뭐 매일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서 잘 아는데 당원들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 정당은 당원들이 캐스팅해서 당원들이 순번 세워서 결정해서 지금도 당원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한번 잘못하거나 뭔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견제와 지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총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다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근데 여기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25,000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아주 원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선 끝나고 나서 어떤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득이 되는 길일까를 집단지성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실 분들이 전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그러니까 당원분들이 네. 예를 들어서 이 선거 이후에 비례대표 뭐 몇 분 됐다고 해서 그러면 원하시는 게 민주당으로 다 들어가라. 뭐 그렇게 원하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으면 들어가시는 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안 들어가 우린 독립정당을 하겠다고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수 거예요, 없다. 이 정당은. 아니 그런데 네. 저는 지금은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럼 총선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것이 최초로 언제 시작해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미래한국당이 뜰 때
미래통합당과 어떻게 할 거니라고 민주당 쪽에서 물은 거예요. 네네. 그거는 그 사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묻게 돼 있는 거인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이 그때는 미래한국당에만 집중됐는데 이제는 모두에게 그걸 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공방하는 건 저는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 씨 말이 당원들이 그러면 민주당하고 통합하라고 압박을 넣는다. 그럼 통합할 수 있느냐? 그것만으로는 통합이 안 돼요. 네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민주당 상황이라는 게 또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시기에 전체적인 전국 상황, 그다음에 의석수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늘 열려 있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런 그리고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됐건 간에 잘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요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통합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언론이 뽑을 때 통합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지금 시점이지.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정치란 계속 흘러가는 거고 계속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등어예요. 네. 근데 오늘 그렇기 보니까 때문에. 미래한국당이 약간 그 1번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순위에서 밀렸다 민주당이. 뭐 그런 식으로 일제히 기사를 뽑아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 걱정이 좀 되는 그 사람도 좀 걱정하는 있더라고요. 분들은 왜냐면 민주당에 애정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25%는 비례 의석을 가져갈 25%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선거가 딱 그 개표가 된 시점에 의석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이고 지역구가 253석인데 네. 비례대표 의석수가 프로테이지가 지금 5% 높다고 그래서 뭐 일당을 민주당이 뺏기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일종의 트릭입니다. 그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안 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 그건 저희가 선거 때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예.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나는 도리어 더불어 시민당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아니 그나야 뭐 무슨 보지 아니, 그러니까 단독이 조심스럽게 아니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동의한다고요. 저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과반을 그렇다면은 일당에 대한 그런 의심이나 혹은 일당이 안 됐을 경우라는 가정 자체가 이것도 다 큰 시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시점. 예, 예. 네. 그러니까 용민 도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사실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께서 뉴스공장에 나와서 일당을 뺏길까봐 걱정한다는 시점은 미래한국당은 떴는데 이 진보 개혁 정당들은 안 떴을 때. 비례 정당이 안 만들어졌을 때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에 대하여 대한민국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잘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빵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르스 때보다도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평가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신천지로 인해 확진자 수가 확 늘었을 때 위기가 있었죠. 네네. 대구 경북 중심으로. 그런데 해외 언론이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극찬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이상한 형국이 벌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해외 언론의 보도가 교포들이나 유학생들이나 일부 그 SNS 이용자들에 의해서 국내에 소개되면서 여론이 반전됐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 대응을 우리나라 언론이 걔네들은 어떻게 못 하거든.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호평을 받으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육박했다.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비례개혁 정당이 이게 참 늘 아쉽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정의당이 중심이 안 되는 순간 예쁘게 될 수가 없다 이건. 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뭐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진보 개혁 세력의 비례 정당이 두 개나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를 또 보셔야 돼요. 열린민주당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더불어시민당이 25% 30%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데 25% 30% 되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반은 또 45% 미래한국당이 먹을 수 있죠. 45%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요 나머지 프로테이지가 열린민주당이 없으면 어디로 갔냐? 정의당으로 갔을 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린민주당이 제로섬 게임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저수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어쨌든 열린민주당이 감수해야 될 몫이다. 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거의 열린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비례는. 네. 그 친구들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마음이 더 그쪽으로 간다. 민주당 비례대표 찍어주기에는 자기네들이 좀 그렇다. 근데 그 이후를 이제 좀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근데 아까 뭐 최민희 의원님 말대로 뭐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뭐 어떻게 그리고 뭐 비례 당선이 많이 되면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당연히 들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들은. 우리는 지금 전 국민이 네. 정치 평론을 넘어 정치 전략가가 네. 되어가고 그 있는 이야기를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선거 결과가 나온 시점 아니에요? 선거 끝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내일 네. 일은 걱정 마라. 오늘의 근심 걱정. 오늘의 여간간에 속하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던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든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든 이걸 지지하는 유일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꼭 성공한 채로 임기를 마쳐야 된다라는 국민적 열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열망을 배반하는 어떠한 정치 집단도 대한민국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역행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할 정치인이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은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이미 해본 경험이 2차례나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당원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는 안 돼요. 이건 뭐 당대표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독자적 정치 세력화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겠다 이러면 당대표가 그날로 탄핵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당원들의 의중과 비중이 높이 평가되고 그것이 바로바로 이 소통이 되는 당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전인수를 한번 해보면 저는 국민들은 그 기저에는 개혁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에 대한 열망이. 근데 그 개혁에 대한 도도히 흐르는 국민의 열망은 때로는 뭔가에 부딪혀서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검찰개혁이 초기에 검찰과 언론의 무지막지한 수사와 공격으로 인하여 좌초될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건 검찰개혁에 대한 그 바람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개혁에 대한 희구로 인하여 저는 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반드시 개혁을 하려는 세력 쪽에 보다 많은 표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 아전인수는 맞아요.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저희가 지난번에 공약 언론개혁 관련돼서 발표하면서 주진영 단장하고 김의겸 후보하고 등등 이제 올라가서 하고 나와서 이제 백브리핑을 하는데, 그러니까 발표한 거 보세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겠다. 언론 그 오보 방지법 내겠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폐지하고 언론 소비자 보호원으로 바꾸겠다. 이게 저희가 이제 큰 야망이 3개거든요. 주제가 3개인데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을 탄압하는 게 아닌 게 이건 되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는데요.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할 때예요. 그럼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뭐가 있느냐? 이번 채널A가 그 소위 말하는 모 검사장이랑 짜고 했다는 게 대표적인 예인 건데 그 사람을 협박했는데 이 협박이 성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사실 제가 유시민한테 3억을 줬습니다. 이런 진술을 하게 만들고 이걸 빵 보도를 하고 그러면 시민단체는 검찰에 고발하면 어이구 우리가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유시민 장관을 잡아들이는 절차로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게 성공했다면 네. 그러면 이게 정말 대표적인 악의적 그 허위 보도인 거죠. 네네. 이걸 처벌 안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혹은 이걸 처벌하는데 벌금 3-4천만 원 물리고 우리가 기사를 잘못 썼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런 정도로 허위 보도를 하면 회사가 망하게 벌금을 때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회사가 망하기 싫어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 감찰부가 따로 있어요. 사내에. 팩트체크. 팩트체크하는 팀에서 그 취재원들한테 전화해서 혹시 뭐 억압적인 환경에서 인터뷰를 하진 않았는지 뭐 잘못된 증거를 들이댄 적은 없는지 해서 취재원들의 취재 결과를 확인을 하는 팀이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 나거든요. 그럼 왜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돼 있냐? 징벌적 배상제가 언론에 도입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억을 손해 보느니 10억 더 들여갖고 이 팀을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게 다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거에서 언론이랑 척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니까 이게 공약으로까지는 표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몇 영역에 징벌적 배상제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있죠. 예. 그런데 그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세게 우리가 안 때려요. 상식적인 예. 평균의 3배예요. 3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러면 상식적인 평균의 3배라는 게 예를 들면 명예훼손 소송의 평균 배상 액수가 얼마나 될까? 그게 몇백만 원 수준, 그러니까요. 몇십만 원 예. 수준이거든요. 그럼 그거 3배 하면 얼마야? 몇십만 원 받으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징벌적 배상제의 수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도전은 언론 자유에 대한 훼손이다. 이런 논란이 나올 거예요. 근데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의적 허위 왜곡 보도라는 것을 고발자가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나왔던 MBC가 폭로했던 채널 A 건 정도 규모의 악의적 허위 보도가 나와서 유시민 장관이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유시민 장관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유시민 장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야. 10년 전에 받지도 않은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 사람 하나 이건 사람 맘먹고, 미치는 예. 거였는데 그 진술을 한 사람은 자기 부인과 자식이 다칠 줄 모르니까 검찰까지 불려 들어간 상황이니까 끝까지 내가 사실은 8년 전에 유시민 장관도 언제 돈을 줬다라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이 3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 유시민 장관과 그 가족들이 당할 무섭다, 피해를 무서워. 생각하면 그게 사실로 밝혀졌는데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미안 하고 5천만 원 물고 끝내요? 근데 징벌적 손. 예, 네. 말씀하시죠. 아니, 그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하나는 오보 방지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은 오보를 방지하자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면 김성애 씨에 대해서 A 신문이 오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오보인데 특종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게 일면 탑으로 실려요. 근데 이게 오보가 이미 판명되면 언론중재위가 정정 보도를 하게 하고 맞아요. 이게 반론을 줘야 되면 반론 보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정 보도와 반론은 애초 보도 크기에 아이씨. 뭐 10분의 1 뭐 이렇게 요만하게. 요만하게 예. 정해져서 말도 안 되게 나와요. 저 뒷면으로 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 오보 방지법의 핵심은 오보를 방지하려면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의 크기를 똑같이 해야죠. 사실은 본보보다 더 크게 해줘야 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야 최소한. 이것도 예. 최소한이야 이게. 똑같이 하거나 사실은 2배 정도로 더 크게 2회에 걸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보 방지법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언론 소비자 보호는 쉽게 얘기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우리나라 들어가면 언론중재위원회 가보셨어요? 전 못 가봤죠. 무슨 건으로? 네. 가면 각서를 써요. 민형사상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써야지만 중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아요. 근데 아, 물론 거기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조정이 않으면 성립 안 되면 불성립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래요. 외국은 그러니까 외국은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언론만 그렇고 금융이라든지 다른 분야는 갈 수 있어요. 수틀리면 그냥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는 그리고 50대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언론의 편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군요. 언론 소비자 보호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구성원들도 중립적인 인사들, 소비자 친화적인 인사들로 바꿔서 다뤄야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팩트 체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요 얘기에 지금 언론중재위를 바꾸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게 바로 지금 말씀한 위원 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네.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 준사법기구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채우겠어요? 최종적 판단은 판사가 해요. 아, 근데 그 판사가 서울지방법원의 고등법원 전혀 판사가 몰랐어요. 부장판사가 파견 나와서 그러니까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서 전문성도 없는데 거꾸로 판사가 나와서 두들기니까 거기다 반론 제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소비자 보호원으로 바꾸고 전담해서 중립적으로 볼 사람들이 구성돼야 되는 건데 이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뭐 이 공약을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당이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들의 주장이 그렇게 못 들을 주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고 네. 앞으로도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입니다. 그런데 집권 세력은 본래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언론 하나에 있어서 아주 개혁적인 걸 하기는 예. 쉽지 않고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두 가지 영역에 이게 근본적인 사회경제 개혁을 고민하는 정당이 하나는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사회경제 개혁이라는 것 말고도 개혁적인 의제가 많은데 집권 여당은 못 던질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제들을 던질 정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아주 이상한 타이밍으로 정의당은 사실은 본래 임무가 사회경제 개혁이에요. 정의당은.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이 정의당이 이번에 좀 섭섭하게 했지만 이번에 정의당의 지지를 보내줘서 2.4%가 올랐다니까요. 네네. 많이 옮겨갔어요. 15% 정도가.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열린민주당이 그럼 민주당하고 맞서라든지 더불어시민당의 뭐 지지율을 뺏어오라 이게 아니고 지금 열린민주당이 언론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해 주는 거. 네. 언론중재위를 개혁하거나 언론 소비자 보호원을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어 줄 정당이 필요하다 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민주당이 할 수 없는 민주당의 이야기를 하는 정당이 열린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열린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 언론이 이제 뭐 시작이 되시겠지만 뭐 정당에서 이렇게 하시면 사회 전체적으로 좀 징벌적 손해배상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생각이 필요하죠.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좀 맞습니다. 예를 알겠습니다. 들면 기업이 주체가 된 사기 사건들 있잖아요. 국가 조작 이런 건 진짜 그럼 보내야 돼요. 이거는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거기다 대비하면 뭐 3배 이렇게 상한을 들고 아, 휘청거리게 때려야 돼요, 기업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예. 징벌적 손해배상을 짧게 설명해도 돼요? 하지 말까? 나중에. 네. 그건 그냥 예. 세게 때려서 이걸 그냥 모범으로 삼아서 다시 맞습니다. 쫓아하지 예. 못하게 예.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좀 네. 세부적인 공약으로 네, 들어가 버리면 네. 제가 자꾸 이제 제 아니, 아전 아니, 인수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일단 난 서울 올라온 보람이 있어. 네.